귀신 같은 년 이 팥고물이나 맞고 우리 집 애군이나 가지고 꺼져버려! 이혼 확정 도장을 찍고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 김말숙은 제 얼굴에 팥고물을 한 바가지 뿌렸습니다. 따가운 가루보다 더 쓰라린 건 옆에서 낄낄거리는 남편과 내연녀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들었지? 싹 다 놓고 꺼져. 10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뭘 더 말해? 철없는 시동생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으며 조롱했습니다. 형수 이제 어디 갈 거예요? 서울역 노숙자 쉼터?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10년간 저를 식모처럼 부렸던 바로 그 집, 그 떡집 건물이 오늘부로 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요. 팥가루를 툭툭 털어내며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딱 1시간 남았네요. 제가 재밌는 구경 시켜드릴게요. 지긋지긋한 식모살이 10년의 끝,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극.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오늘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의 10년은 늘 희뿌연 김과 달큼하게 코를 찌르는 떡 익는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갓 쪄낸 떡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냄새는 처음엔 따뜻한 가정의 향기라고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영혼을 갉아먹는 지옥의 입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모든 것은 25, 제가 윤간의 떡집의 외아들 윤진우의 손을 잡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무언가 달랐죠. 그는 늘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갓 쪄낸 따뜻한 떡이 담긴 작은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소희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그가 건네는 작은 백설기 하나, 꿀떡 몇 알이 제 허기진 배와 마음을 동시에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떡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가족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죠. 새벽부터 함께 떡을 만드는 부모님의 모습, 명절이면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풍경. 그가 묘사하는 사람 사는 냄새나는 집은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겨울이면 외풍이 살을 애는 저의 차갑고 텅 빈 단칸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그의 어머니 김말숙 여사였습니다. 어느 날 윤진우는 저를 자신의 떡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희뿌연 김과 함께 고소하고 달큼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곳에서 김말숙 여사는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진우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아가씨구나.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 어쩜 이리 야무지게 생겼어?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금방 콩고물을 묻혀낸 뜨끈한 인절미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는 거 우리 진우한테 다 들었어. 저녁 굶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와서 떡이라도 한쪽 먹고 가. 알았지? 이 다음에 어떤 복 많은 놈이 데려갈지 벌써부터 부럽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떡집에 들렀습니다. 김말숙 여사는 그때마다 저를 딸처럼 반겨주었고 윤진우는 그런 우리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처럼 말했죠.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 아들 장가 보내서 딸 같은 며느리 하나 얻는 게 마지막 소원이야. 내가 아들놈만 두 놈 키웠더니 딸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저는 그 딸 같은 며느리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남자에게 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여준 가족이라는 따뜻하고 완전한 세계에 매료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청혼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엄마도 소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해. 우리 가족이 되어주지 않을래? 내가 평생 소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모시고 살게. 저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떡을 제 영혼과 인생을 통째로 미끼로 던져 덥석 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떡이 제 숨통을 조일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시댁으로 들어선 첫날부터 현실은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 쌀가루가 묻어 뻣뻣한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지우고 일하는 년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죠. 우리 집 며느리는 상에 앉는 거 아니다. 그 한마디에 제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식구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며 찬밥을 물에 말아 삼켰습니다. 꾸역꾸역 넘어가는 밥알이 마치 제 서름 덩어리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처음은 다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다음날 새벽 3시 앙칼진 자명종 소리와 함께 깨달았습니다. 제 신혼은 그렇게 차가운 떡집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끝도 없는 노동의 굴레였죠. 20kg짜리 쌀자루를 나르고 귀가 먹먹해지는 방앗간 기계 소리를 견디고 하루 종일 뜨거운 김을 쐬며 떡을 쪄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밤새 송편을 빚을 때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거운 떡 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배달을 나설 때면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제 손은 금세 25 여자의 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인 상처와 굳은 살, 세제에 부르터 갈라진 손가락은 제 것이 아닌 듯 낯설기만 했어요. 첫 1년은 버틸만 했습니다. 아직 희망이라는 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떡에 깨가 덜 붙었잖아. 손님 입에서 불만 나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에잉 쯧. 근본이 없어서 그래. 근본이. 이래서 고아는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뭘 보고 배웠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처음에는 그 고아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3년쯤 지나니 그 비수가 박힌 채로 굳어버리더군요. 아프다는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그저 나는 원래 근본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가장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남편 윤진우였습니다. 그는 땀과 떡 반죽으로 범벅이 된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하곤 했죠. 아, 쉰내나. 당신은 여자이길 포기했어? 우리 엄마 말대로 당신은 가성비가 최고야. 월급 안 줘도 군말 없이 일 잘하지. 가성비. 네, 저는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성능 좋은 기계였습니다. 그가 저를 안는 날은 오직 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날뿐이었고 그럴 때마다 제 몸에 밴 떡 냄새를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치러야 할 값이라고. 그렇게 제 감정이 메말라가던 결혼 3년 차 기적처럼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잿더미가 된 제 삶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이었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제게 아주 작은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지독했지만 시어머니는 꾀병이라며 저를 떡 상자가 산처럼 쌓인 지하 창고로 내몰았습니다. 그날따라 단체 주문이 많았습니다. 20kg가 넘는 떡 상자를 쉴 새 없이 지하 창고로 날라야 했죠. 좁고 가파른 시멘트 계단은 늘 축축했고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9번째 상자를 나르고 올라왔을 때 이미 제 다리는 후들거리고 배는 딱딱하게 뭉쳐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는 쉴 틈을 주지 않았죠. 유난 떨지 마. 임신은 너만 했냐?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밭도 맸어. 요새 애들은 너무 엄살이 심해. 빨리빨리 안 해? 저는 10번째 상자를 무릎을 굽혀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의 묵직한 무게에 허리가 비명을 질렀고 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가던 그때였습니다.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 발이 다음 계단을 밟은 것이 아니라 허공을 밟아버렸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손에서 놓친 떡 상자가 먼저 굴러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뒤이어 제 몸이 시멘트 계단을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머리와 등, 엉덩이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충격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마지막 계단에서 바닥으로 처박혔을 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흙먼지 맛이 났고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의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때 계단 위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제 안부를 묻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이년아, 내 떡, 아까운 내 떡 다 망가뜨렸잖아. 그녀가 쿵쿵거리며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복부에서 터져나오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통증과 함께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리 사이로 울컥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손끝에 묻어난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선명한 붉은 피였습니다. 내 아이만은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온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피가 병원 제발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혀를 차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얘는 시어미를 지 종부리듯 하네. 일어나. 꾸물거리지 말고. 그녀는 저를 질질 끌다시피 택시에 태우면서도 내내 투덜거렸습니다. 택시비 아깝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내년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해. 병원에 도착해서도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제 옆에서 그녀는 의사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처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일 싼 걸로 해요. 보험 되는 걸로만 하고 비싼 검사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기가 너무 일찍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산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넋놓고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병실 커튼을 획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아이의 흔적이 아닌 하얀 영수증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얼굴 앞에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내년 하나 때문에 돈이 얼마가 깨졌는지. 몸뚱이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안 기둥 뿌리 뽑을 셈이야? 그날 밤 11시가 넘어
남편 윤진우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그는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조각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나, 우리 아기, 오늘 아기를 잃었어요. 유산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겨움이 가득 섞인 차가운 질책이었죠. 아, 뭐야. 너 허구한 날 덜렁거리는 거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임신한 몸으로 왜 그렇게 칠칠 맞게 넘어져?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의 눈에는 아기를 잃은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만이 가득했죠.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재수없게. 애야, 뭐 다음에 또 생기면 되지. 나 피곤해, 잔다. 그는 그대로 돌아누워 1분도 되지 않아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제 안에 무언가가 그날 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척하며 8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러다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몸살 감기에 심하게 앓아누웠습니다. 펄펄 끓는 열에 온몸이 으스러질 것 같았죠. 그럴 때면 찾는 저만의 약이 있었습니다. 제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손수건에 쌓인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금반지. 그것은 단순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았던 유일한 증거이자 고아인 제 뿌리를 증명하는 마지막 끈이었죠. 힘들 때마다 그 반지의 차가운 감촉을 손에 쥐고 있으면 엄마가 곁에서 힘내라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내가 어디 잘못 뒀을 거야.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온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다 드러내고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먼지 쌓인 책상 밑까지 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벽 너머 시동생 윤진수의 방에서 히히덕거리는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그날따라 녀석의 들뜬 목소리가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야, 대박이라니까. 내가 오늘 한 건 했잖아. 그냥 서랍 안에 굴러다니던 촌스러운 금반지 하나 있었거든. 그거 오늘 종로 가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돈을 꽤 쳐주더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걸로 뭐 했냐고? 너 저번에 내가 말했던 그 지갑 있잖아. 그거 오늘 바로 질렀다. 남은 돈으로는 여자친구 목걸이 하나 사주고. 키키, 역시 돈이 최고야. 촌스러운 금반지. 서랍 안에 굴러다니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는 녀석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금반지 우리 엄마 반지 네가 팔았어?
녀석은 당황한 것도 잠시 제 손을 뿌리치며 역정을 냈습니다. 아, 뭐야. 아줌마가 남의 통화를 엿들어? 미쳤어?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제 절규와 녀석의 비명소리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남편은 저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며 엄마의 유품이라고 진수가 그걸 훔쳐 팔았다고 외치자 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제 면전에서요. 야, 지겹다, 지겨워. 그놈의 죽은 엄마 타령. 그거 갖고 있으면 죽은 네 엄마가 살아 돌아오냐? 죽은 부모가 밥 먹여주냐고. 어린 시동생 용돈은 주지 못할 망정. 그거 하나 팔았다고 왜 지랄이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도 서러움도 차갑게 식어버렸죠. 대신 섬뜩할 정도로 맑은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구나.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둘러싼 악마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경멸에 찬 시어머니, 역겨운 위선을 떠는 남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씩 웃는 시동생까지. 저는 그저 결심했습니다. 내 눈에서 흐르던 피눈물을 언젠가 저들의 눈에서 흐르게 만들겠다고. 저들이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그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되돌려받겠다고. 그렇게 저는 복수를 제 유일한 삶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눈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칼을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을 뒤엎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어머니의 반지가 시동생의 지갑 바뀌어버린 그날 이후 제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8년 저는 울지도 웃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쉬는 기계처럼 떡을 쪄내고 설거지를 하고 잠이 들었죠. 제 감정은 차갑게 식다 못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 밑에서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이 아주 서서히 그리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결혼 10년 차 되던 해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새벽 3시 떡을 찔 준비를 하러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저를 깨운 건 자명종이 아니었습니다. 지잉 지잉.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리는 진동 소리였죠.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어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죠. 지난 8년간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경멸스러워서, 더러워서 제 삶이 더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 우리 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잠금 패턴은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아들, 제가 잃어버린 그 아이의 예정일이었습니다. 대화창을 여는 순간 더러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수백 통의 메시지, 눈 뜨고는 못 볼 역겨운 사진들, 호텔 가운을 입고 서로에게 기댄 사진, 온천 여행을 가서 끌어안고 찍은 사진,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값비싼 옷을 걸친 SNS에서 강남 미식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플루언서 오세라였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화면을 내리며 기계적으로 그들의 대화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장을 발견하고야 말았죠. 오빠, 근데 진짜 이혼할 거지? 그래도 10년이나 살았는데 저 아줌마 좀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긴 솔직히 말해줄까? 나 쟤랑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알아? 공짜 일꾼 구하려고 한 거야. 헐, 대박. 우리 엄마가 가게 일 시키려면 월급 줘야 되니까 돈 안 드는 며느리 들이라고 해서 결혼한 거잖아. 고아라 갈 데도 없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근데 진짜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 가성비 최고지. 크크. 오빠 진짜 나쁘다. 근데 웃겨.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까 버려야지. 떡 냄새 나는 식모 버리고 우리 자기랑 새 출발할 거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가성비 최고. 공짜 일꾼. 제 10년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월급 안 줘도 되는 노예가 필요했던 그들의 추악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핸드폰 속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 통화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 비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댁의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아침 드세요. 남편이 하품을 쩍하며 식탁에 앉자마자 반찬 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 또 시래기국이야? 고기 좀 없냐? 하여간 솜씨하고는. 여보, 왜 또 뭐? 어젯밤에 당신 핸드폰 계속 울리던데. 그 새벽에 누구예요? 남편의 숟가락질이 그대로 뚝 멎었습니다. 흔들리는 동공이 똑똑히 보였죠. 뭐? 너 내 핸드폰 봤어? 혹시 당신 바람 피워요? 그 여자랑.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떠보냐? 그래, 봤으면 알 거 아냐. 톡 까놓고 남자가 오죽하면 밖으로 돌겠냐?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있어야 안 피우지. 맨날 떡 냄새 밴 앞침 하나 두르고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푸석해가지고 내가 안고 싶겠냐고. 그 말을 육성으로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칼날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혼해요, 우리. 제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웬일이래? 질질 짤 줄 알았더니. 좋아. 근데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넣을 때 빈손으로 온 거 알지? 나갈 때도 빈손이야. 상관없어요. 위자료 10원도 안 받을게요. 남편은 제 이혼 요구의 위자료는 10원도 없다는 조건을 걸고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텅 빈 집, 저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의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고 대신 냉정한 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귓가에서 방금 제가 내뱉은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상관없어요. 위자료 10원도 안 받을게요.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인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웠다는 짧은 후련함이 지나가자 곧이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미쳤지. 정말 미친 짓이야. 위자료도 없이 어떻게 살아? 충동적인 그 한마디가 불러올 끔찍한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진 돈 200만 원. 이걸로는 당장 몸을 누일 작은 단칸방 보증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길거리에 나앉아 굶주리는 제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떡 반죽처럼 제 청춘을 지식여 바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손으로 그 모든 것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차라리 바닥에 엎드려 빌어서라도 내 10년에 대한 최소한의 값이라도 받아냈어야 하는 거 아닐까? 후회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이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 앞에서 위자료를 요구했다면 과연 그들이 순순히 돈을 내주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헛웃음이 났습니다. 돈이라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는 물론 제 뱃속의 아이까지도 내팽개치는 시어머니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며 온갖 모욕을 퍼부으며 저를 돈에 미친년으로 몰아갔을 남편의 그 비열한 얼굴.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다시 어른거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제 10년의 노동을 밥축내며 빌부터 산 세월로 둔갑시켰을 겁니다. 돈도 백도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제가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싸움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 영혼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탈탈 털어 짓밟은 후에야 저를 놓아주었을 겁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그들에게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대신 내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는 길을 택한 거야. 어차피 빈손으로 쫓겨날 거라면 그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나가는 편이 훨씬 나아. 더러운 돈 몇 푼에 발목 잡혀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지옥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냉철하고 유일한 생존법이었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 나가자. 나가서 뭘 하지? 통장에는 시어머니가 생활비로 던져준 돈을 아껴 모은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방 한 칸 얻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구청 앞에 있는 여성긴급지원센터였습니다. 낡은 건물,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상담원 한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차마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이혼을 하려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요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담원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기본적인 절차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인적사항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내일 저희 쪽 영계 변호사님께 전달해서 상담 일정을 잡아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상담 신청서에 제 이름 박소희와 제 핸드폰 번호를 또박또박 적어냈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마음속에 심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떡집에서 주문 전표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제 센터에서 연락이 온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박소혜 씨 핸드폰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어제 상담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죠. 네, 제가 박소희인데요. 어디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최강석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남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건가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박소혜 씨 연락처를 찾느라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성긴급지원센터 쪽에 남겨주신 기록을 통해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당 그룹의 박진태 회장님 유언 집행 문제로 긴급히 연락드렸습니다. 한미당 그룹, 우리나라 최대 식품 회사가 아닙니까?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저는 그런 대단한 분 모릅니다.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잠시만요. 끊지 마십시오. 박진태 회장님은 박소혜 씨의 친아버님이십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숨이 턱 막혔죠. 뭐라고요? 아, 아버지요? 우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것은 어린 따님을 보호하기 위해 친척분들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극비리에 DNA 검사를 진행하셨고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박소혜 씨, 당신이 바로 박진태 회장님께서 평생을 찾아 헤매시던 외동딸이 맞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변호사는 오늘 저녁 7시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밝히며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창은 얼어 죽을, 네가 지금 한가롭게 동창이나 만날 시간이 있냐? 허튼 짓 말고 빨리 갔다 와. 강남역 한복판, 고개를 젖혀야 끝이 보이는 으리으리한 빌딩. 제가 사는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유리로 된 사무실에서 최강석 변호사는 제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시죠. DNA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변호사는 제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재벌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3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재산을 오직 저에게만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속받으실 유산 목록입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20층짜리 오피스텔 빌딩, 현재 시가로 약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그리고 경기도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와 고급 빌라 50채, 약 500억 원 규모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특별한 집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집이요? 네. 지금 박소혜 씨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고 계신 그 아파트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전세인 줄 알고 사는 그 집, 사실은 박진태 회장님 소유였고 이제는 박소혜 씨 소유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지옥이 사실은 제 소유였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숙 씨가 윤간의 떡집을 운영하는 그 상가 건물. 시가 50억 원 상당의 그 건물 역시 이제 박소혜 씨 소유입니다. 설마 마지막으로 해성대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어머니가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쓴 사채 업체 말입니다. 네, 알죠. 이자가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걸 들었어요. 빙고. 그 대부업체 회장님께서 인수하셨습니다. 이제 박소혜 씨가 사장입니다. 현재 김말숙 씨는 원금 5천만 원에 연체 이자만 1,200만 원이 쌓여 있는 악성 채무자죠. 쾅! 변호사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죠. 제가 10년간 지옥처럼 여기며 살던 그 집이 시어머니가 평생의 자랑거리로 여기던 그 떡집 건물이, 그리고 그녀가 이자 비싸다며
투덜거리면서도 급할 때마다 손을 벌리던 그 사채 회사가 전부 이제 제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소혜 씨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 속옷바람으로 길바닥에 내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강석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통유리 너머 보석처럼 반짝이는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중 단 하나도 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 도시의 상당 부분이 제 손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고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따님께 꼭 직접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힘없이 떨리는 글씨체로 사랑하는 내 딸 소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쓴 흔적이 역력했죠. 봉투를 여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눈물 자국인 듯 얼룩진 곳곳 위로 그의 절절한 진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희야, 내 딸 소희야.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이 못난 애비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엄마와 나는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 하지만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더구나. 나는 비겁하게도 너희를 버리고 도망쳤다. 너희를 지킬 힘이 없다는 핑계로 숨어버렸지. 그 벌을 받는 건지 내 엄마는 꽃다운 나이에 고생만 하다가 떠났구나. 그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 못한 애비를 용서치 마라. 그 후로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긁어 모았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언젠가 너를 찾으면 세상 부럽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5년 전 마침내 너를 찾았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윤간의 떡진 며느리가 되어 식모처럼 사는 내 딸.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는 내 딸. 시어미한테 머리채를 잡히고도 죄송하다고 비는 내 딸. 아빠는 다 봤다.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차가운 계단에서 굴러 피 같은 아이를 잃고 울던 날도 내 엄마가 준 반지를 시동생 놈에게 뺏기고 피눈물 흘리던 날도 남편이란 놈이 다른 여자와 뒹굴며 너를 가성비 좋은 일꾼이라 비웃던 그 모든 날들도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놈들의 목을 비틀고 너를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더 완벽하게, 더 잔인하게 복수할 힘을 내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빠가 샀다. 네가 사는 집, 시어머니 가게, 남편 회사, 그들이 쓴 사채 빚까지 모두 다. 이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너다. 네가 왕이고 네가 법이다. 소희야,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착하게 살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지난 10년 동안 네가 당한 고통, 1000배, 10,000배로 갚아줘라. 그들이 너를 무릎 꿇린 만큼 그들의 뼈와 살까지 발라내어 짓밟아라.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정의다. 복수가 끝나면 그때는 부디 행복해라. 이 아빠가 못 따준 사랑, 이 돈으로라도 다 누리렴. 사랑한다, 내 딸.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 영원히 내 편인 못난 아빠 박진태.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나의 아버지.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고 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아빠.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서 아이를 잃으며 죽어버렸던 제 안의 무언가가 아버지의 눈물 젖은 편지 위에서 서늘한 복수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다락방에서 홀로 울던 25의 박소희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최강석 변호사는 제 눈빛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 낯선 호칭이 제 입안에서 달콤하게 굴렀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네, 회장님. 무엇부터 할까요? 시어머니, 아니, 김말숙 씨가 운영하는 윤간의 떡집. 그 건물부터 시작하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말숙이라는 인간이 무엇에 가장 약하고 무엇에 가장 눈이 뒤집히는지 저는 10년간의 경험으로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돈과 공짜라는 미끼였죠. 변호사님께서 건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떡집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시는 겁니다. 어떤 미끼를 던질까요?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1층 윤간의 떡집도 이참에 내부 설비를 최신식으로 싹 바꾸면 앞으로 15년 동안 월세를 단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의 감탄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김말숙 씨가 제 발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시려는 계획이시군요. 네. 그 노인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이에요. 15년 월세 동결. 그 말에 눈이 뒤집힐 겁니다. 분명 자기 돈 들여서라도 뜯어 고치겠다고 덤벼들 거예요. 만약 의심하면 어떡하죠? 공사비를 감당할 돈이 없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김말숙 씨 신용으로는 은행에서 많아야 2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공사비는 최소 5천만 원은 들 거라고 부풀리세요. 그럼 모자라는 3천만 원을 구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겠죠. 그리고 결국 어디에 손을 벌릴까요? 해성대부 회장님의 회사로군요. 빙고.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높은 이자로 최대한 많이 빌려주세요. 이틀 후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빼입은 최 변호사가 번쩍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떡집으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김말숙 씨는 변호사가 보여주는 가짜 건축 도면과 조감도 앞에서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김말숙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아이고 동생, 나 대박 났어. 대박. 글쎄 건물주가 미쳤나 봐. 우리 가게 인테리어만 싹 고치면 15년 동안 월세를 동결해준대. 15년. 어머. 이건 완전히 공짜나 다름없지 뭐야. 다음 날 그녀는 예상대로 은행에서 퇴짜를 맞고 돌아와 씩씩거렸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보니 5천만 원이 든다는데 3천만 원이 모자란다며 발을 동동 굴렀죠. 저는 이때다 싶어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빚내서 공사하는 건 무서운 건데. 그러자 김말숙 씨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쳐. 네가 돈에 대해서 뭘 알아? 쥐뿔도 없는 게. 이건 빚이 아니라 투자야, 투자. 너처럼 그릇이 간장종지만 한 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 결국 그녀는 전단지를 보고
해성대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제가 승인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던 그곳이었죠. 네. 사장님, 이자야 뭐 장사해서 갚으면 되죠. 당장 3천만 원 입금해 주세요. 저는 돌아서서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 5천만 원 전부 제 건물 가치를 아주 예쁘게 올려주는 데 쓰이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덫은 성공적으로 놓였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제 남편 사랑하는 가성비 최고의 일꾼을 버리려는 배은망덕한 남자 윤진우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선물을 안겨줄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마지막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파멸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제 손으로 쥐어준 뒤 가장 행복한 순간에 빼앗아버리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 윤진우는 저녁 식사를 요구하며 당연하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조차 잊은 사람처럼요. 저는 밥상을 차려주며 세상 불쌍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침에 했던 얘기 말인데요. 또 그 소리야? 끝난 거 아니었어? 남편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귀찮다는 듯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요. 당장 제가 가진 돈은 어머님이 주신 생활비 모은 200만 원이 전부인데 이걸로는 작은 방 하나 구할 보증금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위자료는 아니더라도 이사할 때 보탤 최소한의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저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박소희. 너 진짜 양심이라는 게 없냐? 아침이랑 말이 다르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네가 우리 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래? 10년 동안 우리 집 밥 축내고 우리 엄마 등골 빼먹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돈 받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벌어. 어디서 기생충처럼 돈을 뜯어내려고 해. 순간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호소마저 벌레 씹듯 뱉어내는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런 인간이었지. 저는 모든 감정을 지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냥 아침에 말한 대로 할게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약속대로 이혼 절차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제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거지. 괜히 딴 생각 품지 마. 너 조정일 때 딴소리하기만 해봐라.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그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켠 채 차가운 방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자기야. 나야.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그년 아침에 그냥 나간다더니 저녁 되니까 이사 비용이라도 좀 달라고 앵앵거리더라. 내가 쌍욕 한 바가지 퍼부어줬더니 깨갱하고 아무것도 안 받겠대. 멍청한 년. 스피커폰 너머로 내연녀 오세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법원에서 딴소리 못하게 각서라도 받아놔. 당연하지. 이제 완벽하게 끝이야. 10년 묵은 채증이 이제야 가신다.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죠.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실력 좋은 사설 탐정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세라, 당신에 대한 조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 오세라. 껍데기 말고 알맹이를 알고 싶어요. 아주 속속들이요. 이틀 후, 탐정은 제 앞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오세라. 아주 재미있는 여자더군요. 까도 양파 같은 여자입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름 오세라, 29세.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고시원 302호, 월세 30만 원, 보증금 없음.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주장은 거짓. 부채 카드빚 800만 원, 사채 1200만 원, 합계 2천만 원. 범죄 기록 사기죄 전과 이범 중고나라 사기, 꽃뱀 공갈. 탐정이 내민 사진 속에는 화장기 없는 초라한 얼굴로 컵라면을 들고 고시원 입구로 들어가는 오세라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자랑하던 에르메스 백은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흥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완벽하네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조정 하루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시댁은 마치 잔칫날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이 모여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죠. 아이고, 시원하다. 내일이면 드디어 저 껌딱지 같은 년 떼어내는구나. 엄마, 내가 말했지? 세라랑 결혼하면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강남 아파트에 외제차에. 이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오, 역시 내 아들. 형수, 내일 진짜 알거지로 쫓겨나는 거 맞아? 나 그거 라이브 방송 켜도 돼? 빈털터리 형수의 최후 대박이겠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들이 먹다 남긴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접시를 그들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DDAY는 바로 내일이었으니까요. 자정이 훌쩍 넘어 술에 취한 악마들이 잠들었을 때 저는 10년간 제 감옥이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쌀 것도 없었죠. 낡은 속옷 몇 장과 보풀인 티셔츠 몇 벌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주소와 내일 아침 저를 데리러 올 콜택시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쥐 죽은 듯 조용히 가방 하나만 든 채 지옥의 문을 나섰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로비에 들어서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지배인이 마치 오랫동안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소의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강석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두신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비로소 이곳이 저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8층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보석처럼 발 아래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욕조의 뜨거운 물을 받고 지난 10년간의 묵은 때와 서름, 남편의 비웃음과 시어머니의 잔소리, 그 모든 것을 씻어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대한민국 최고의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장장 3시간에 걸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푸석한 머리카락은 윤기 흐르는 우아한 단발로, 거친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끄럽게 생기 없던 눈매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침대 위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고급스러운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1200만 원짜리 샤넬 트위드 재킷, 5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킹백,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 옷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쭈구리 식모 박소희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늘한 눈빛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품 넘치는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 마이바흐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기사가 뒷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는 선글라스를 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법원으로 가세요. 쓰레기 치우러 가야죠. 이혼 조정 시간인 오전 11시, 제가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이미 한껏 멋을 부린 채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한껏 부풀린 머리를 하고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었고, 남편 윤진우는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넥타이를 맨 채 내연녀 오세라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시동생 윤진수는 귀에 에어팟을 꽂은 채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죠.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네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년간 기름때 묻은 옷만 입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났으니까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 저 꼴 좀 봐. 어디서 저런 옷은 빌려 입고 왔대? 쯧쯧, 마지막 자존심인가 보네. 그래봤자 알거지로 쫓겨나는 판에. 남편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거 다 합쳐도 우리 세라 가방값도 안 나오겠다. 안 그래, 자기야? 오세라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제게 동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말에는 그래봤자 넌 빈털터리 신세라는 잔인한 조롱이 담겨 있었죠. 조정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 앞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일절 포기한다는 서류에 제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희색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온 팥과 소금을 꺼내 제 머리 위로 뿌리며 악을 썼습니다. 재수 없는 년, 10년 동안 우리 집에 붙어서 애군만 끼치더니 꼴 좋다. 네가 우리 집에서 쉰 숨 하나까지 싸그리 다 뱉어놓고 꺼져. 그것이 신우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너랑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거지 같은 년아. 시동생은 제 발 앞에 보란 듯이 껌을 탁 뱉었고 오세라는 그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에 묻은 팥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최강석 변호사와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을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 병풍처럼 서 있던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여 시댁 식구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너희들 뭐야?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 싹 다 놓고 꺼지라고요?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시어머니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서 계신 그 집, 그리고 아버님 때부터 40년 동안 운영해 오신 그 윤간의 떡집 건물이요. 어제부로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집은 제 집입니다. 뭐라고? 네, 네가 뭘 어째?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강석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죠. 박소혜 씨의 선친이신 태상그룹 박진태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윤진우 씨 명의의 아파트와 김말숙 여사님 명의의 떡집 건물을 모두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은 유일한 상속자인 박소혜 씨에게 증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이제 박소혜 씨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신 겁니다.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전현이 고아인 줄 알았는데 무슨 회장 딸이야. 저는 그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연녀 오세라 씨에게 선물한 외제차, 당신 명의로 된 그 회사 법인 카드요. 그거 전부 당신 회사 돈으로 횡령한 거 알고 있나요? 당신 회사 어제부로 제가 대주주가 되었는데 윤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 발악처럼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하지만 경호원들의 단단한 팔에 막혀 제게 손끝 하나 닿지 못했죠. 최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말숙 여사님, 최근 떡집 리모델링 자금이 부족해 해성대부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으셨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요. 안타깝게도 그 사채 업체 또한 박소혜 씨께서 인수하셨습니다. 원금과 연체 이자를 합쳐 지금 당장 갚으셔야 할 돈이 4,200만 원입니다. 모든 것을 들은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썩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1시간 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제 집과 제 가게에서 당신들의 모든 짐을 빼세요. 당신들이 제게 말했던 그대로 돌려드리죠. 당신들 몸뚱이만 가지고 싹 다 놓고 꺼지세요. 그때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시동생 윤진수를 향해 경찰관 2명이 다가갔습니다. 윤진수 씨, 절도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8년 전 제 어머니의 금반지를 훔쳐 팔았던 죄의 대가가 지금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경찰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라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세라 씨, 당신이 떠벌리고 다녔던 강남 아파트, 재벌 아버지는 전부 거짓말인 거 압니다. 사기전과 산범의 빚만 2천만 원인 당신 인생, 내 남편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 했나요? 방금 당신이 찍은 영상,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과 나눈 모든 대화 녹음본, 전부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오세라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은 그들을 보지 않고 마이바흐에 올라탔습니다. 정확히 1시간 5분 뒤인 오전 12시 35분, 저는 다시 한번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제 뒤에는 최강석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나온 정식 집행관 2명과 이삿짐센터 직원 6명이 함께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집안은 예상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짐을 싸기는커녕 현실을 부정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못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 죽어도 못 나가.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몸부림치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야, 아니, 여보,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동정이나 분노가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죠. 이젠 저들의 연극에 놀아나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최강석 변호사가 집행영장을 그들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물건은 현 시간부로 소유주 박소혜 씨의 허락 없이는 반출이 불가하며 집행에 불응하고 퇴거하지 않을 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자개장, 남편이 손님만 오면 자랑하던 거실의 골프채와 양주 장식장, 벽에 걸린 그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가족사진 액자들이 차례차례 포장용 박스에 담겼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이 도둑놈들아.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자개장을 붙잡았지만 여자 집행관 2명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흔적이 쓰레기처럼 취급되어 집 밖으로 실려나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분 뒤 집은 텅 비었습니다. 시끄럽던 소음이 사라진 텅 빈 거실에는 먼지와 함께 10년의 지독한 세월만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때 기술자 한 명이 들어와 낡은 현관 디지털 도어록을 떼어내고 최신형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비비비빅, 디리릭.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는 기계음은 그들이 다시는 이 집에 발들릴 수 없다는 완벽한 사망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집을 한번 둘러본 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이제는 완벽한 남의 집이 되어버린 현관문 앞에서 몇 개의 옷 보따리만 껴안은 채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악마들의 완벽한 종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 앞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뒤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벽히 삭제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강석 변호사님이 정리해서 보고해준 그들의 근황은 10년간 제가 겪었던 지옥의 시간을 보상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말숙 여사는 평생을 바친 떡집과 안식처였던 아파트에서 1시간 만에 쫓겨난 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사채업체는 법적으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압류했고 결국 그녀는 파산했습니다. 한때는 시장 상인들 위해서 군림하던 그녀의 최종 종착지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곰팡 내 나는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그릇을 닦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남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최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1년 만에 2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입만 열면
제 이름을 저주하며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퍼부었던 내 손은 일하는 손이라 거칠어야 한다는 말이 이제 그녀 자신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제 전남편 윤진우는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즉시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동종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믿었던 내연녀 오세라는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금은 변두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취객들의 욕설을 받아내고 유통기한 지난 폐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가 일하는 편의점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본 그는 푹 꺼진 어깨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가성비 좋은 식모라며 조롱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완전히 패배한 남자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없던 시동생 윤진수는 제 어머니의 금반지를 훔친 죄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빨간 줄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발목 잡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졌죠. 그는 결국 PC방 구석에서 라면, 국물이나 닦으며 청소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비싼 시계를 자랑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셈입니다. 내연녀 오세라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통화 녹음, 사기 전과 기록을 바탕으로 상간녀 소송과 사기죄로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사는 재벌 행세는 끝났고 그녀의 SNS는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댓글로 뒤덮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어딘가에서 자신의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들의 소식은 제게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게 지옥과도 같았던 윤간의 떡집을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건물을 흔적도 없이 부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공간은 제 10년의 고통이 새겨진 곳이자 동시에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첫 번째 선물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막대한 돈을 들여 그 낡은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위의 방앗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돈을 받고 떡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저처럼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마음 편히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청소년 쉼터이자 무료 카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박진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소위의 방앗간으로 출근합니다. 오늘도 주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스럽게 떡을 찌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알록달록한 꿀떡을 빚고 고소한 인절미를 만들며 웃고 떠듭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며 제 입에 넣어주는 떡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합니다. 10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떡이 이제는 아이들과 저를 이어주는 행복의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는 갓 쪄낸 따끈한 백설기 한 조각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박소희로 서 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내 인생 위에 나는 나만의 손으로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눈물로 빚었던 과거의 떡은 이제 웃음으로 빚는 행복의 떡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만든 따뜻한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10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군가는 복수가 허무하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잿더미가 된 과거 위에 새로운 희망을 짓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그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이 되었고, 고통의 상징이었던 떡은 이제 따뜻한 나눔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듯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힘든 시간 또한 더 단단한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